그래서 9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계 공준. 아까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화폐 단위 측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제 계속 기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자료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해야죠. 이게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그래서 그거를 검증해 주시는 분들이 뭐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회계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계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회계로 작성한 게 작성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못 써먹는다, 이런 거 판단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세무사 사무실만 있는 거 아닙니다. 회계사 사무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서 한 분이 좀 대형 회계사 사무실 그 여직원으로 취업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좀 유명한 게 그 불 안 꺼지기로 유명하거든요. 365일. 그리고 연봉은 좀 괜찮은데 좀 일은 좀 빡신 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회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그리고 아까 잠깐 봤었던 무슨 가능성이요? 비교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즘엔 좀 안 내는 유형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9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 감모 손실.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만들게요. 거기 1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감모 손실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감모 손실 5만원에 상품 5만원. 그리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선 상관없는데 저희 나중에 분개할 때 적요 8번 꼭 해주셔야 돼요. 타겟정 대체. 그래서 억지로 답을 만들게요. 1번으로. 이거 나중에 저희 한 2번인가 3번 정도 해보긴 할 겁니다. 분개 문제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타겟정 대체는 요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언제 하는 거라고 했냐면 타겟정 대체는 재고자산 판매 목적을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감모라는 건 없어진 거거든요.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으면 무조건 적요 8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계속 부연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93번. 93번 보시면 다음은 현금과 예금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 및 현금 등가물인데 옛날엔 뭐라 그랬다고요? 현금 등가물. 지금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1년 이내는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 나오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 나오면 1년 이상.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2개만 치세요. 분개 문제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오긴 하니까. 당좌 차월의 뜻이 뭐냐면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 돈이 없으면 원래 통장에서 인출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못 찾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 일명 마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을 뭐 할 수 있죠? 뺄 수 있습니다. 그걸 일명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 당좌예금에서는 당좌차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좌차월이라고 하면은 통장에 돈이 없지만 돈을 빼쓰는 거. 그거를 당좌차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왜냐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좌차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산 문제 그 제가 저번 주에 숙제 내드린 거에 마이너스 통장 얘기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면 요게 나와야 돼요. 무슨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왜냐면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끌 하시는 분들 중에 마통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 신용대출이라 이자율 10% 넘어요. 이자율 엄청 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애들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가 집 사라 이런 걸 유행을 시켜버려갖고 마이너스 통장 열심히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신용대출이라 이자율 10% 넘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거든지 쓸 때 이자율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잘 쓰셔야지. 이자율 10%면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1년 빌리면은요 1억 빌리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 이자예요. 원금 말고. 그래서 영끌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영끌을 할 거면 확실할 때 해야 되는데 100%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 100% 확실한 거는 아는 사람이 좀 이제 고위직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좀 흘리는 정보 있어요. 이런 게 확률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저 아는 형 저기 뭐지 경마로 돈 따는 형이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주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 온대요. 몇 월 며칠 날 몇 번만 찍으라고. 몇 경기 몇 번만 찍으면 걔 1등 할 거라고. 왜냐면 이거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마주들끼리 짜는 게 있대요. 왜냐면 자기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요때 요 경기에서는 요 놈이 1등 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런 게 있대요. 또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 정보 얻어서 저는 그 뉴스 나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아는 형한테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확실한 정보 아니면 그것도 뭐 100%는 아니죠. 90% 이상이지. 그래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도 솔직히 힘들긴 해요. 그 다음에 사채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비싸게 팔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알잖아요. 지금도 난리인데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맞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이자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 많이 주면 혜택이 많으니까 비싸게 팔아도 팔릴 수 있죠. 근데 이자 조금 준대.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면 무슨 발행하면 돼요? 할인 발행. 그래서 뭐 어떤 거 금액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는데 예측하는 방법이 별거 없어요. 많이 살 거야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덜 살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안 살 거야 그러면 폭망하는 거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도 그거 갖고 예측하는 거예요. 살 사람이 많아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부동산 관련된 거 얘기 나오던데 저거랑 연관해서 나오더라고요. 인구 감소. 참고로 인구 감소에도 오를 땐 올라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데들이 일본처럼 우리나라 일본 쫓아가잖아요. 일본처럼 왕창 떨어져서 그러지 오를 땐 어차피 오릅니다. 그래서 진짜 돈 많으면 강남 쪽에다 집이나 상가 사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걔네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을 거니까. 근데 너무 비싸서.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는 유효이자율법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랬었는데 이거 왜 외웠냐면 이런 문제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정답 2번이에요. 사채에 상각 나오면 무조건 증가해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왜냐면 거기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95번. 요런 거는 그냥 무조건 컨트롤 F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F로 하시면은요 정답은 4번 나올 거예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런 거 나오면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옆에 자본 조정이라고 있어요. 얘 눌러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자기 주식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그러면 없는 건 누구만 없어요? 정기오류 수정 손실. 그래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은 이익 잉여금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오류 나오면 300번대 전기오류 수정 손실. 얘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수정 손익.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으면 900번대. 제가 9라고 쓰면은 영업 외입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면은 자본 쪽에서 만지라고 되어 있고요.
중대하지 않으면은 영업 외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96번. 그 다음에 96번은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비.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가능성이요? 추적 가능성. 그래서 직접비란 특정 제품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하고 뭐라 그랬죠? 제조 간접비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는 노동력 맞아요. 그래서 노무사라는 직업도 있잖아요. 사자 중에. 그 다음에 4번. 간접비는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렇게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직접은 특정, 간접은 공통. 그래서 같이 썼으니까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97번. 일단 정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1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총 나왔잖아요. 우리 총 나오면 짧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도 잘 봐두세요. 2번 거기 보시면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라고 되어 있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 단기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9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 평균법은 말 곱하기 어디 갔냐?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리고 제가 아까 요렇게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어드렸냐면 밑에는 수량이에요. 위에는 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여기 수량이잖아요. 그러면 분모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수량 물어봤어요? 원가 물어봤어요? 원가 물어봤죠. 원가 물어보면 요거 찾는 거예요. 초하고 당.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하고 당이 있죠. 몇 번에 있죠? 2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물어볼 때 일단 대부분 공식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수량 물어봤으면 밑에 거, 돈 물어봤으면 어디 거요? 위에 거.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9번. 또 나왔죠? 얘는 원래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9번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하실 때,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저렴한 거 하실 때,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질적인 제품 주문 맞고요. 핵심 과제가 제조 간접비 맞고요. 공정 나왔죠? 공정 나오면 뭐라고요? 종합.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계속 나와. 그러면 그런 파트는 꼭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나 시험 볼 때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00번 제품 원가 계산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확하게 계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일단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직접은 많으면 정확해요. 왜냐면 직접이라는 건 혼자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혼자 썼으면 누가 얼마나 썼는지 알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혼자 쓴 게 많으면 많을수록 원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과관계. 우리 배부할 때 간접은 배부한다 그랬잖아요. 이 배부할 때 가장 좋은 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왜 100% 맞진 않냐면 공부 잘한다 그래서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부 잘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사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돈하고는 인과관계가 꼭 맞진 않아요. 네, 주변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대부분 도전적이에요. 네. 그 대신 도전 잘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진짜 잘 살든가 아니면 폭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기는 해요. 왜냐면 뭐든지 다 초반에 할 때에는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코인으로 몇십억 번 사람도 있어요. 몇 억 잃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저도 코인을 꽤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안 했냐면 제 마인드는 그거였거든요. 이게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코인을 안 하는 거고 예. 이거 돈이 될 거야. 그래서 대박 날 거야. 라고 해서 덤볐다가 돈 딴 사람도 있지만 잃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항상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쪽을 가든 돈 딴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코인으로 돈 딴 사람 찾는 것보다 코인으로 돈 잃은 사람 찾는 게 더 쉬울걸요? 주변에서. 제 주변에도 코인으로 돈 딴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는 아닌데 우리 공부할 때는 일단 무슨 관계로 해요? 인과관계. 그래서 2번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간접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접이라는 건 배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배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요? 직접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저번 주 로또 1등 32억 인천에서 한 명 떴던데. 예, 연수동 쪽에서 자동으로 하신 분 당첨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32억. 6명 됐는데 어쨌든 인천에서 한 명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부라는 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주다 보면은 좋은 방법이 나타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배부 기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인데 건물 나오면 시험 문제 은근 건물 관련된 거 잘 나오거든요.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건물은. 시험에 그 배부 문제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서 뭘로 배부하면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건물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적이에요. 왜냐면 건물 면적이 큰데 산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비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내라. 그 다음에 건물 면적 좁은 데 살아. 그러면 돈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관리비나 뭐 청소비나 이런 거 적게 내잖아요. 실제도. 그래서 건물 나오면은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10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특징. 이거 맞추려고 우리 그때 이거 외웠었어요. 특징.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무슨 지국 아니에요?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에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소비형 부가가치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를 안 하면 부가가치세 안 내요. 네, 그래서 소비하고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요. 3번 각 거래 단계마다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거래 징수하는 다단계 거래세 맞는데 일단 내용엔 없으니까 패스. 정답은 4번이세요. 우리 부가세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무슨 세예요? 직접세예요. 그래서 소득세 오른다 그러면 저 같은 근로소득자나 일반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뭐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직접세가 아니고 무슨 세예요? 간접세. 그리고 저기 뭐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이제 기출문제 푸시는 분들 중에 시간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딱 1시간 재봤더니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문제 풀 때 아주 넉넉한 시간은 1시간이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실기 먼저 하세요. 연습할 때에도 이거를 고민을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왜 실기 먼저 하라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1시간 동안에 다 못 풀어. 그러면 실기는 못 찍잖아요. 근데 이론 15개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 그럼 15개 다 찍는 것도 가능은 하잖아요. 몇 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기는 아예 못 풀면 빵점이지만 이론은 못 풀어서 찍어서라도 맞출 수라도 있잖아요. 몇 개 맞을지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시간대가 애매하신 분들은 무조건 연습할 때부터 뭐 먼저 하세요? 실기 먼저 하세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론은 1분만이라도 있으면 찍을 수 있잖아요. 15개 클릭하는데 1분이면 가능하니까. 근데 실기는 어쨌든 5분이 있어도 1분 남으면 못 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왜 이거 알려드리냐면 평소에 풀 때 어떻게 풀 건지 본인이 정해야 돼요. 몇 번 먼저 풀 건지, 이론 먼저 풀 건지, 실기 먼저 풀 건지 해서 평소에 연습할 때 그거를 생활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내가 덜 헷갈리고 덜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결산만 마지막에 푸시면 돼요. 결산만.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분계 끝나고 그 다음에 결산해야 되거든요. 딴 건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조회 먼저 풀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이제 전산세무에서는 뭐 부가세하고 이제 내일부터 연말정산 연습할 건데 그건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결산은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 정하실 때 결산은 가장 끝에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뭐 먼저 풀 건지는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2번 별표 2개.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할 건데 자주 안 나와요.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맨날 이렇게 적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어드리냐면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는 요거는 폐업 사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는 요건 정정 사유예요.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그냥 사업자라고만 되어 있지 뭐가 없죠? 법인인지 개인인지 없죠? 그러면 둘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4번 밑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거. 요거는 폐업사유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개인 사업자긴 합니다. 개인이 문제예요, 항상. 요거는 폐업사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여가 아니고 상속.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요거는 정정사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으시고 부연 설명 또 조금 드릴게요. 이거 이제 내일부터 할 건데,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도 그렇고 회사에서 돈 버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 요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소득세를 인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사장님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내야 되는 세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이 바뀐다라고 해서 내는 세금이 바뀐대.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사장님 바꾸게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바뀐다라는 거를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면 세금 내야 될 때마다 사장님을 바꿀 거예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런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개인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누가 사장님이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떠니까요?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종종 냅니다. 그 다음에 103번은 지금까지 회계 한번, 세무 한번 냈나? 진짜 조금 낸 문제긴 한데,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면적이 같은 경우, 두 번째 줄에. 면적이 뭐한 경우요? 같은 경우.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우리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 있어요. 요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요 그때 설명 딱 두 번 드렸습니다. 두 번밖에 안 드렸어요. 왜냐면 그 이상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지금처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있어요.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뭘 유도하는 거냐면 집 많이 지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집도 짓고 상가도 같이 짓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뭘 유도하냐면 집 많이 지으라고. 왜냐면 우리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집이 많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집이 많아지면은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집을 많이 지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원래 상가는 과세예요. 근데 상가도 면세가 되면은 내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똑같은 100만 원이야. 그러면 세금이 붙으면 1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부가세가 안 붙으면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100만 원짜리 들어갈 거예요? 110만 원짜리 들어갈 거예요?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당연히 100만 원짜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혜택을 받는 대신 집을 더 많이 지어라. 라고 이제 국가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많아지면 집값은 떨어질 거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하나잖아요. 죽어라고 일해도 집을 못 사. 맞죠? 도움을 못 받으면, 은행의 도움이라던가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집 못 사요.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서 1억 한번 모아 보실래요? 쉽지 않을걸요? 1억은 둘째치고 1년에 1,000만 원씩만 모아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거에서 1억 모아봤거든요. 저는 제 목표가 월급 받을 때부터 목표는 뭐였냐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자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년 모아갖고 1억 모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해서 통장에 1억 찍어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일해서 1억 짓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예, 저야 술, 담배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안 쓰니까 그나마 그렇게 모았었던 거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내 월급이 엄청나게 높지 않은 이상은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집 못 사잖아요. 웬만큼 돈 벌어갖고. 그, 네.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능력 되면 뭐 하나 정도는 뭐 큰 그거 아니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10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죠? 이건 말뜻을 이해하시면 찍을 때 확률이 올라가요. 원천징수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주고받을 때 세금 제외하는 거, 세금 떼는 거, 요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 떼고 주거든요. 그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원천징수. 그 다음에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원천징수. 그 다음에 회사 그만둘 때 퇴직금도 세금 떼고 줘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원천징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세 주는 건데 우리 집주인한테 월세 줄 때 세금 떼고 줘요? 아니죠. 전부 다 주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라는 게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고 주는 건데 우리 월세 줄 때는 세금 떼고 안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냥. 그러면 원천징수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다음 거 보시면 105번. 105번은 교재 없는 분들은 제가 페이지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교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그냥 앞에 보세요. 제가 정리는 해드릴게요. 이거 맞추시려면 저기 344페이지를 통으로 외워야 돼요. 105번을 맞추시려면 344페이지를 통으로 외워야 되는데 저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저기 이자 우리 그 암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암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이런 거 솔직히 맞추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찍으라고 주는 거지. 그래서 원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득에서 소득금액 소득금액이래네. 필요경비 빼면 이게 이제 소득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면은 요게 이제 과세표준이 돼요. 간단하게 적어 드리면 344페이지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재 안 갖고 오셨거나 안 피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요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산출세액.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빼요. 세액공제 빼면은 요게 뭐가 되냐면 결정세액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요게 총 결정세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빼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되는데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왜 안 외워지냐면 일반적인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어요. 요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소득에서 필요경비 빼면 그걸 소득금액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 정도. 과세표준이 세율 곱하기 전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냥 과세표준을 세율 곱하기 전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은 될 건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답을 뭐 100% 맞춘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워낙에 이쪽은 시험에 나오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되는 케이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가산세 더하면 총결정세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런 거 하실 시간에 원가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6번부터 200번까지는 숙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해서 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어차피 저희 일단 요번 주는 금요일부터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쉬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것만 할 거예요. 뭐만 할 거냐면 부가세하고 원천징수만 할 거예요. 실기만 할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 우리 처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얘는 찍지도 못해요. 실기라. 이론이야 뭐 기억 안 나면 1, 2, 3, 4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근데 요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내일 120개 풀고 오자마자 120개 풀고 그 다음부터 요거를 풀 겁니다. 풀 건데 얘 어려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보다는 요쪽이 쉬워요. 근데 쉬운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는 한 15개를 이해해야 되고 요거는 4개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럼 15개가 쉬워요? 당연히 4개가 쉬워요. 4개가 쉽죠. 그래서 시험 볼 때쯤 되면 이게 15점이거든요. 여기 15점 만점이에요. 15점 만점인데 저희 목표는 10점 이상. 10점 이상 맞는 게 목표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수업 잘 들으시고 집에서 조금만 연습하면 대부분 10점 이상은 나와요. 그리고 얘는 10점 만점인데 여기에서는 5점 이상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가 총 25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목표는 15점 이상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저번에 연습했었고 이제 시험 보는 그 주에 연습할 건데, 이 시험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추가가 됐어요. 전자신고. 근데 이 전자신고가 쉬워요. 아주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5번 내지 10번만 반복하면 뭐뭐 누르는 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무조건 10점이 부가세였는데 이젠 어떻게 보면은 2점은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3점 이상만 맞아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건 성공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물어보세요. 이거 추후에 한번 더 얘기할 건데, 전산세무 2급 어떻게 하면 쉽게 붙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전산회계 1급에 나왔었던 거 다 맞으면 돼요. 원래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우리가 밑에 급수가 있고 위에 급수 있잖아요. 전산세무 1급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이 뭐냐면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거 다 맞추면 돼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다 맞춘다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소화로 틀리면 붙어요. 왜냐면 우리 전산세무 2급 실기에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결산 5개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맞으면 45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45점.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게 붙는다. 만약에 이거 다 맞으면 45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 평균적으로 8개 맞는다라고 치면 16점이거든요. 그러면 45점에 16점 더하면 61점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에서 우리 목표 몇 점이라 그랬죠? 15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45점에 16점에 15점이면 70점 넘어요. 원래 이게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서 다 맞는다라는 건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표는 솔직히 3개 이내로 틀리는 거거든요. 원래 문제 하나당 하나 이내로 틀리는 게 목표기는 해요. 그러면 한 분계에서 한 40점 전후, 30점 후반에서 40점 전후가 나오면 합격할 확률은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회계를 잘 하시려면 분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분계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헷갈리면은 아까처럼 물어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저는 명절 때 공부하는 건 찬성하진 않는데, 이제 명절 때 시간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잘 안 풀리거나 이상해 그러면 명절 때 물어봐도 돼요. 그 대신 보내주실 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문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종 운전할 때 연락이 와갖고 운전할 때는 못 보내드리니까 조금 늦게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밤에도 괜찮아요. 새벽에 보내도 되고,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오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건데 새벽은 100%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은 못 드려요. 아침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잠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웬만하면 1시 이후에 자긴 하는데 그날 좀 피곤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11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합격하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잘하면 합격해요. 전산회계 1급도 분계가 일반 전표 6개, 메인 매출 전표 6개, 그 다음에 결산 3개, 그 다음에 저기 수정 분계 2개거든요. 그러면 분계만 50점이에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이든 전산세무 2급이든 이걸 떠나서 분계는 무조건 최대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애매해. 그러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저번에 전산회계 1급 때 180개 푼 거 기억나세요? 네, 새 거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프린트는 해드릴 테니까. 그거 2-3번 푸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푼 전산세무 2급급 86개 있죠. 그것도 2-3개 푸세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가면 확실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개수는 올라가요. 그리고 결산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하나 또 드릴 거예요.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답지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지도 드릴 건데, 분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연습하세요. 어떻게 연습하냐면, 답 보고 이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풀고 답 보시는 게 맞고, 나는 분계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초반에 이 연습을 하세요. 답 보고 그 다음에 뭐 보냐면 지문하고 왜 이 계정 과목을 쓰나 거꾸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가 복리후생비 언제 쓴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썼을 때? 직원한테. 근데 접대비 언제 쓴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썼을 때? 거래처에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만 되면 분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업하면서 되게 많은 분한테 여쭤봤는데 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그거 몰라서 분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써야 될지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오세요. 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근데 그 자동 계산 입력 자료 들어갔을 때 네, 자동으로 이제 그 감가상각 네, 한테 F7 있잖아요. 네. 그걸 누르면은 이 도움을 받아 누르는데 배지가 나와. 아니요, 그거 도움 못 받아요. 전 그렇게 알려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책에 그렇게 있어요. 아니요,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보세요. 이 위에서 하실 때, 감가상 그러니까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이 위에 요거 빼놓고는 누르지 마세요. 대손삼각 빼놓고 여기 감가상각하고 퇴직 있거든요. 이거 누르지 마세요. 이거 도움 못 받아요. 시험 볼 때. 얘밖에는 도움 못 받아요. F8. 그래서 책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책 믿고 하시면은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손삼각 빼놓고는 위에다 누르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거 빼놓고는 도움 못 받아요.